안녕하세요. 2020년 7월 6일 이정훈입니다. 박지원 씨의 국정원장 지명을 가지고 제가 공작의 세계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소설적인 설명도 있겠지만은 이 정보기관을 한때 취재했던 기자로서 하나의 관을 제시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은 북한의 3쿠션식 지령인가. 부제는 공작을 모르는 대통령은 어떻게 북한에 동조하게 되는가, 이겁니다. 지금 안보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아마 읽어내는 독자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회담하는 걸 유심히 보시면요, 항상 미국 국무부, 외교 담당하는 국무부가 나섭니다. 그리고 카운터 파트너로서는 북한의 여러 부서가 있는데 거의 북한의 외무성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외교를 전담하는 국무부를 대북 대화 창구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 외교부 회담으로 갑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외교부 장관이 자꾸 바뀌었는데 리용호 외무상을 만났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이렇게 만나서 정상회담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실무회담을 할 때는 비건 부장관, 국무부의 부장관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일본도 자세히 보면요, 한때 자민당 간사장이 북한에 갔다 오고 했는데 그건 거의 개인적인 행동이고, 공식적인 행동은 일본의 외무성이 북한의 외무성과 회담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세계에 던진 문제는 북핵이잖아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은 국가 대 국가가 하는 거니까 결국은 외교 담당관들이 나와서 합니다. 각 나라가 두 나라 관계는 어찌하든 관계없이 육자회담이 열리면 미국,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전부 다 외교 책임자들이 나와서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외교부에서 나와서 회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외교부를 통해서 북한을 상대하는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이 자기 입장에서 외교를 할 때는요, 특히 대미 외교를 할 때는 꼭 외교부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했고 인민군 대장 계급을 한때 달았으며 한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켰던, 그리고 현재는 조선노동당 정보국 부위원장 겸 얼마 전까지는 통일전산부장을 했던 대남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김영철이를 특사로 내보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북한에는 외교를 하는 부서가 있죠, 외무성. 그 기관이 실세가 아니라 이 군 출신이고 남북 대화를 했던, 그리고 정찰이라고 하는 테러 행위를 했던 김영철이가 실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의 측근은 오히려 그 사람이라는 얘기죠. 최선이나 리용호, 리용수는 별거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북한 내각 소속인 외무성하고 회담을 하는가?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잘 보려면요, 같은 공산국가인 중국과 어떻게 교류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북중 관계를 자세히 보면은요, 당 대 당의 관계로 갑니다. 중국은 북한을 상대할 때는 중년부라고 그들은 약칭해요. 가운데 중자, 연결할 연자, 외교부, 통상부 할 때 부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의 약칭입니다. 그 중년부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대연락부인데 이것이 북한하고 외교를 전담합니다. 그 뉴스를 쭉 보게 되면요, 중년부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겸하는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을 상대합니다. 북한에서도 당에 속한 국제부장이라는 외무상이 아니고 당에 속한 국제부장 또는 그 위에 타이틀을 부위원장 갖고 있던 말도 그 사람이 중국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면은 시진핑 만나기 전까지 안내하는 건 중년부장이 나와서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북한과 중국 관계는요, 우리는 정상회담 그러면 양쪽의 국가 원수로 만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북중 관계는 그게 아니고 양쪽의 공산당 우두머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때문에 공산당에서 외교 문제를 다루는 중국은 중년부장,
북한에서는 국제부장이 나서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상무위원이든 정치위원이든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건 그 부가적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건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그 북한에서는 국제부장이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이끌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 중앙정치국이고 군사를 하는 게 중앙군사위원회인데 중앙정치국에서 대장이 총비서입니다. 총비서인데 이거를 죽은 김정일로 지금 규정을 해놨어요. 따라서 중앙정치국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중앙정무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앙국무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국무위원회죠. 거기 위원장을 김정은으로 해놨고 몇몇 사람들을 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국에 부위원장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김영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을 상대할 때는 항상 당을 내세우고 국제부장을 내세우는데 이거는 북한에서는 실세가 내각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당이 실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실세가 아니라 지금 여당이 어디죠? 더불어민주당이 실수라는 얘기죠. 더불어민주당의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그것이 나서는 게 북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과 일본은 이걸 잘 알아요. 그러면서 계속 북한의 내각의 외교부가 나오게 합니다. 이거는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니까 국가 대 국가 관계니까 정식 외교 관계로서는 너를 상대할 때 외교부를 만나지만 공산주의는 반대한다. 공산주의자 대표로 난 거는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죠.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공산당끼리 만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북한은 대한민국과 회담할 때는 당을 내세웁니다.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노동당 국무국 산하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을 내세웁니다. 근데 이 통일전선부는 당의 기구잖아요. 당의 국제부처럼 국제부 같은 기구인데 하나의 부서인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센 기구인 국가정보원을 상대하고요. 조평통은 자기네 그 하나의 외곽기구인데 우리 정부기구엔 우리 통일부를 상대했습니다. 아주 드물게 과거에는 북한의 통전부가 우리 통일부를 상대했는데 그때 뭐 우리 기자들은 통통회담이 열렸다 한 적이 있지만 그건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조평통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체가 우리 통일부를 상대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북한의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무슨 기구인가 하면요. 남조선 혁명, 공산혁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런 남조선 혁명을 하기 위한 기구가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는 대남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전부가 여러 가지 공작원을 보내는데 그들을 우리가 세칭 간첩 공작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 와서 뭐 하는가 하면은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선실 사건이고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지하당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 자들이 여기 와서 조선노동당 남한지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여기를 뒤집어 엎은 다음에 북한하고 합치겠다는 거죠. 그게 북한의 대남 공작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내려올 때는 상당히 뭐 위험한 자 뚫고 나와야 되니까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작전부도요. 원래는 조선노동당도 무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전부입니다. 작전부 애들이 배를 몰거나 아니면 안내조로 해갖고 휴전선을 돌파하거나 또는 잠수함을 타고 와서 반잠수함을 타고 와서 통일전선부 애들을 내려주면 그들이 여기 와서 지하당을 만들고 누구를 포섭해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선실 사건이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난파 간첩은 대부분 통전부가 관리해왔고요. 이러한 난파 간첩들이 제대로 활동하는지 아니면 낮잠 자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자수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검열감찰을 보낸 것도 통전부가 해왔습니다. 그러한 기관을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군인 조선인민군은요. 여기서 지하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필요시 여기 쳐들어와서 때려 부수는 게 목적이니까 정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찰국을 운영했는데 정찰국 애들은 여기 와서 지형을 한번 보고 가고 어디에 표적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 정찰국이 또 가끔 여기 난파가 되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97년도인가요? 강릉 잠수함 사건이 바로 얘네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건을 당하면서 우리가 휴전선과 이제 동서해의 NLL을 단단히 지키니까 직접 침투가 어려워지니까 해외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침투를 하게 됩니다. 해외 침투를 하게 됩니다. 해외 침투를 통일전선부는 대남 침투를 하다 보니까 해외 침투를 잘 못하죠. 그래서 운영했던 게 대외정보조사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역시 노동당에 있습니다. 35호실로도 불렸는데 77년에 있었던 윤정희 백건호 부부 납치 미수 사건, 78년도에 최은희 신상옥 납치했죠. 납치 사건.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부가 괜히 이상하게 자꾸 몰고 가고 하고 있는 87년도에 김현희 사건, 대한항공 858기 사건을 바로 대외정보조사부가 일으켰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대외정보조사부가 작전부를 인민국 정찰국과 합쳐가고 정찰총국으로 만들었고요. 이 정찰총국이 강력해져갖고 만든 것이 천안함 사건인데,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이 바로 아까 김정은이가 미국에 특사로 보냈던 김영철입니다. 그리고 통전부는 한국을 상대하면서 이제 직파 간첩이 어려워지니까 직접 한국 요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포섭하고 자기네 편으로 만드는 그러한 공작에 주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국정원은요, 대단히 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차원에서 전체 국가를 보고 국가 전략을 세우고 정보를 하는 대단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번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에 뭐 요인들 아파트 두 채 갖고 있는 거 정리하라 그랬더니, 그거 정리하려면 서울집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서울집 못 팔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충성심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 정부에 대해서. 그죠? 그러한 노영민 실장이 부족한 충성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은요, 대북은 물론이고 대미 공작, 대미 외교, 대일 공작, 대일 외교, 대중, 대테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국내 정보 활동과 해외 정보 활동, 그리고 공작도 합니다. 네, 공작합니다. 그리고 방첩도 하고요. 여기 침투해 있는 간첩 잡는 거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복이라 그래서 쿠데타 일으키는 세력을 막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기관에서 어떤 우리 비밀을 흘리는 걸 막는 보안 업무도 합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공부한 바로는 미국 CIA보다가도 업무 영역은 훨씬 넓어요. 미국에서는 CIA, FBI, 그 다음에 뭐 Secret Service, SS, 그 다음에 뭐 16개 정보기관이, 국가정보기관이 있거든요. 그걸 다 통과하는 게 DNI인데 국가정보장이라고 그러죠. 그거와 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국가정보입니다.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큰 국정원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건요, 국정원에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데 3차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차장이 대북 공작, 대북 공작, 대북 정보 아마 그걸 할 텐데, 뭐 그 정도 부서를 하는데 3차장이 제일 약한 차장이에요. 과거에 3차장은 뭐 해외 담당 차장에 들어가서 일개 국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정부는 이제 대북강 활동하기 위해서 별도를 띄워냈는데 상당히 약한 조직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미국의 CI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북한 대표를 직접 상대 안 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합니다. 몰라요. 음지에서는 몰래 북한 대표를 만날 수도 있겠죠. 뉴욕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제네바에 있는 미국 CIA IO들이 세계 미국 대사관에 다 나가 있으니까 북한의 IO를 해외에서 만날 수 있지만 절대 음지에서 일하지 양지에서 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지금 양지로 나왔습니다. 아주 배가 다 튀어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지에서 일하는 게 공작의 기본인데 공작기관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공개되는 것은 미국은 국무부가 하고 음지에서 하는 건 CIA가 합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고 북한만을 상대하기 위해서 북한의 통전부처럼 그렇게 우리의 공개된 기구는 통일부입니다. 근데 통일부는요, 북한의 국무부 산하의 외곽단체인 조평통을 상대하고 있어요. 난 이거 볼 때마다 답답해 미치겠어요. 조평통이 원래 북한에서 만들었을 때는 해외에 있는 북한 친북 인사들을 포섭해서 통일전선을 만들고 친북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민과 정이 결합된 그런 기구죠. 이런 점에서 우리와 이게 견줄 수 있는 기구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평통이에요. 민주평통에는 정부에서 보낸 부위원장도 있지만 위원장은 대통령이니까. 그 다음에 상당히 민간인들이 그 평통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도 조직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민주평통이 북한과 달리 헌법기관입니다.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북한은 이 조평통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를 포섭하는 게 어려워졌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북핵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해외에서 고립돼 갖고 해외 공작할 게 없어졌어요. 북한은 조평통으로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대외정보조사부로도 하고, 대외정보조사부는 직접 우리 해외를 거쳐 침투하는 거고,
해외에 있는 교민들을 친북화하는 건 조평통이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걸 대남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통을 내세워서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못하고 진짜 정부기관 통일부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하나 등급이 떨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죠. 네. 북한은 정부기구가 아닌 걸 내세우는데 우리는 정부기구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요. 대한민국은 여당이 정부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그래요. 당이 무조건 정부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정권은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당이 바뀌었다가 정책이 확 바뀌면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로 딱딱 일관성 있게 가도록 유지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막 하고 흔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의한 통치, 법률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데 가끔 이 헌법을 과대 해석해서 마음대로 하려는 정권이 나와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내각기구인 조평통을 내세우면 우리도 비정부기구라고 할 수 있는 반관, 반민인 평통을 내세우지만 헌법기관에서 그걸 내세우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우리를 약간 낮게 보는데 북한은 항상 그 발표문을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를 때요. 당국이라고 해요. 당국. 근데 우리 북한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쓴다면 국가보호법에 따른 북한을 부를 때 우리는 단체를 불러야 돼요. 반국가를 빼더라도 반국가 단체입니다. 우리 북한을 규정한 거. 단체라고 불러야 돼. 단체로 부르기 싫으면 당국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 사이드에서 북한을 당국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나요? 북한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통전부는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임동원 씨가 국정원장을 할 때 1차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인데 사실은 통일부가 북한 통전부를 상대하게 했어야 되는데 음지에서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부서를 투입해버렸어요. 이거는요. 목이 보고 칼을 뽑는 견문 발검이었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가래로 막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만큼 김대중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상회담 했던 노무현 세 번째 했던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중시했다는 얘기, 남북교류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북한이라고 하는 김씨 정권을 우리가 붕괴시켜서 흡수 통일할 대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뭐 그렇게 애를 썼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정부는 북한의 일부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바터해서 일부 대북 제재를 풀자는 지금 스몰 딜을 하자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두 개의 안보 책임자를 바꿨는데 이거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서 일부 남북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럼 문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 교류가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국정원이 굉장히 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센 거를 막기 위해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을 국정원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뭐보다 국정원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국정원은 남북 교류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테러 아까 말한 대로 보안, 방첩, 정보활동, 공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어디 남북 교류가 없습니다. 이걸 어기면은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정원을 남북 교류에 투입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투입한 거는 판문점 정상회담 때 눈물 흘린 모습도 다 보셨죠. 그리고 이번에도 남북 교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박지원 씨를 임명했다라고 정부 여당은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대통령을 포함한 이 사람들은 국정원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 저희 판단입니다. 국정원이 남북 교류에 전력을 하게 되면요. 국정원은 굉장히 큰 조직이라서 대북 공작도 해야 되는데 이게 올스톱 됩니다. 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국무부가 하고 있으니까 국방부나 CIA는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 비건 부대표는 부장관은 북한하고 회담하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미국 국방부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 동원해서 3개의 항모전단을 보내서 굉장히 압박을 북한에 하고 있습니다. B-52도 보내고 있고 CIA는 더 은밀해서 어디서 뭐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어디서 북한 와해 공작하고 있는지. 지금 김정은이가 자주 못 나오는 거는 CIA가 어디서 뭘 쏘게 할지 몰라서 못 나오는 겁니다. 미국 CIA는요. 우리가 흔히 화이트라고 하는 공개된 공작원을 보내죠. 공작원의 첩보관이죠. 미국 친구들은 이런 프론트 오피서라고 그러고요. 앞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대개 이제 한국에도 많이 와 있어요. 그 친구들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내가 CIA 요원인데
미국 영사로 왔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뭐 주한미군 요원 뭐 관광객으로 해서 블랙으로 들어오고요. 미국 기자로 해서 파는 공작원 같기도 아니고 한 그레이 요원으로 회색 요원으로 들어와서 은밀하게 첩보를 수입해 갑니다. 네. 저 같은 기자도 만나서 물어보고 뭐 자료 싹 긁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가면은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분석관들이 쭉 과거 정보랑 비교해서 요거는 가짜 첩보, 요건 진짜 첩보에서 진짜 정보를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은 또는 북한은 일로 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이 딱 내리면은 그쪽으로 대한민국에 가는 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면 두고 나쁘다 그러면 그걸 파괴하는 공작이 들어가죠. 공작이 들어갈 때 다시 그거 하는 사람은 백오피서라고도 하는데 그때는 블랙도 집어넣고 그레이도 집어넣고 화이트 집어넣고 종합적으로 공작을 합니다. 이게 미국의 CIA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정원장 자체가 대북 교류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걸 못하게 되는 거죠. 북한을 와해시킬 수 있는 공작이 스톱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국정원과 국방부를 포괄해서 종합적인 국가안보를 하는 곳이 국가안보실인데 국가안보실장이 정의용 실장 보셨듯이 대북 교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물론이고 국방부까지도 본연의 일을 못합니다. 네. 국가의 외교라는 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 국무부는 회담하자 그러고 뒤에서는 국방부가 그냥 쫙 군사력 밀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뒤에서는 CIA가 이렇게 막 뒤죽고 해서 막 못 살게 만들어야 아이고 야 대화하지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딸려오고 이제 항복은 안 하더라도 질질 끌려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항상 굿가이하고 배드가이를 딱 나눠서 너는 좋은 역할 나쁜 역할 나눠서 합니다. 그게 하나의 무슨 오퍼레이션 할 때의 기본인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대북 관계에서 지금 굿가이하고 배드가이가 없어요. 오로지 굿가이로만 갑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해야 되는 게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모두 양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통일부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사실은 문정부가 답을 내놨었어요. 국정원을 해외 정권으로 바꾸겠다는 검토했었거든요. 국정원을 쪼개서 국내 파트하고 해외 파트, 해외는 대외 파트, 대외 공작, 대북 공작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국정원은 뭐 대북 협상을 했었으면은 해외 공작원은 북한을 전복하는 공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나누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들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 일부 있는 사람들은 하도 국정원을 못 살게 보니까 차라리 우리도 미국처럼 둘로 쪼개버리자. 해외는 물론 대북을 포함합니다. 국내를. 그래서 국내 파트가 가지고 뭐 대통령이 어떠한 장난을 치더라도 해외 공작 파트는 북한을 좀 와해시킬 수 있는 공작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 문정부는 대북 공작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이러한 작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반복됐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뉴스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와의 대화를 통해 박지원 씨를 국정원에게 지명하게 되었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어요. 이 원로와의 만남이 6월 17일에 있었던 오찬입니다. 근데 그 오찬장에 뉴스를 보니까 박지원 씨도 원로라고 해서 참여를 했었어요. 아니, 박지원 씨도 참여한 원로와의 오찬을 통해서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게 되었다. 뭐 이게 좀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저는 상당히 웃기는 얘기를 들려요. 이게 국정원장을 임명할 때 충분한 국가정보에 대한 고민 없이 대북 관계의 개선만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졸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졸속.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정보만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박지원 씨를 앙척했느냐. 지금 국정원장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맡아달라면 다 피한답니다. 제가 소문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라고 세상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안보실장 맡아달라고 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답니다. 국방부 장관 바꾸고 싶은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지금 민주당의 주사파 출신 의원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보 책임자는 아니니까 덜어 하겠다는 의원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인영 씨가 지금 하겠다 그랬고 뭐 한때 우상호 씨도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전문성이 강한 국정원이나 안보실장이나 그다음에 국방장관은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 이유가 두렵기 때문이라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도는가 하면요. 이것도 그냥 소문입니다.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공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공작의 세계를 알면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거는 북한의 3쿠션 공작이 성공한 것이다. 북한의 3쿠션 지령이 먹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월라와 오천을 한 6월 17일은요. 북한이 김여정 등을 내세워서 문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할 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 막 보도를 다 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은요. 공작의 구단입니다. 그 친구들은요. 계속 남만만 봤기 때문에 제 얘기한 것도 다 알고 있을 거고 한국 언론 다 부정합니다. 그런 그들이 김여정을 내세워서 그렇게 퍼본 거는 남한이 뭔가 변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직파공작원 보내기 어렵고 해외 침투 공작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직접 심리전을 하는 거죠. 공개된 방법으로. 이건 심리전 공부해보면 바로 납니다.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이 대북 심리전하기 좋은 매체예요. 근데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조중방이라든지 조중통이라든지 평양방송, 인민노동신문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국이 대응을 하니까 하하 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차도살인지게 남의 칼을 빌려서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방공투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자들을 찍소리 못하게 하는 방법, 차도살인지게를 북한이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서훈 씨를 안보실장에 지명하는 순간. 그래서 북한이 한라인을 청와대하고 노동당 본부청사 사이에 한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뭐 폐쇄했다고 그랬는데 북한이 그 라인을 통해서 지시한다면 그건 공작의 난센스죠. 그건 전 세계 공작기관이 다 듣습니다. 미국 CIA, 중국의 국가안전부, 일본의 뭐 공안청 다 듣죠. 한라인 다 듣죠. 그래서 알아서 하게 해야 되는데 한라인을 끊은 북한은 비로소 그걸 성공시켰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약한 안보 책임자, 국정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국정원장을 등장하는 것이 북한의 바람인데 그게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디까지 국가 기밀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전 국정원 요원을 가끔 만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몇 해 전에 김정은이가 국무부인 장성택이를 죽였죠. 그분들은 그게 우리의 대북 공작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차도살인지기를 한 거라고. 북한 내부에서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게 북한을 와해시키는 하나의 길이거든요. 그때 보게 되면 우리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 딱 보고를 했죠. 다 알고 있었죠.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서 알았느냐?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유고설이 돌았을 때 역시 이 정부입니다. 우리 국정원장이 나와가지고 정보에서 김정은 살아있다 그랬죠. 딱 맞았죠. 순천 비날란 공장 준공식에 나왔죠. 우리 국정원 대북정보 셉니다. 한 30분 단위, 10분 단위로 거의 김정은 행적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쏘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안 쏘는 거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안 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분의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촛불 시위 같은 게 일어나는 거는 또 우리나라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 중에 상당수는 북한의 대한항 공작에 성공한 거다. 직파 간첩도 아니고 지령도 없이 알아서 터지게 차도살인기가 성공한 거다는 겁니다. 우리가 냄새도 피우지 않고 북한 수뇌부를 싸우게 하듯이 북한도 교묘히 우리를 흔들 수 있다. 그분의 의견입니다. 팩트가 아니고 의견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원장 지명한 거는 북한 공작의 대승이다. 그리고 북한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표정 관리할 겁니다. 그 남북관계를 계속 어렵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은 남북관계를 계속 거부해서 그들한테 가장 유리한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대승리거든요. 때문에 더 세게 나와서 더 세게 나오게 되면 그러한 국정원장이 북한에 세게 나가겠죠. 세게 나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한 거랑 다르네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것까지 예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작은요 상상력의 싸움이고 지략의 싸움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홍당 감자 불렀죠. 뭐 대홍당 감자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는요 북한 공작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힌트가 단서가 됩니다. 어떠한 공작을 할 수 있겠다는 방향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거는 북한에서 더 좋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께서는 이런 상상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문 대통령이 더 큰 공작을 건 건지도 모르겠다고.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노이 노딜 이후 완전히 나가떨어진 김정은에게 다시 한번 딱 나오도록 꼬시기 위해서 엄청난 미끼를 던졌다.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 그렇다면은 문 대통령의 앞으로 행동은 배드가이는 불가능하다. 계속 국가일을 해야 된다. 배드가이는 누가 하느냐? 트럼프가 한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남북 회담에 응하게 될 경우에 트럼프는 미국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저렇게 가? 그러면 못 봐주겠네 하면서 엿먹어라 하면서 배드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란의 술레이마니를 프레데터를 보내서 척결했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홍준표 의원이 서지컬 스트라이크인지 스트래티직 스트라이크인지 얘기해서 뭐 시끄러웠는데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국제정치는 생물입니다. 술레이마니가 이라크에 간다는 걸 알려준 거는 제가 아는 한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술레이마니를 제거한다는 걸 이스라엘에 알려줬고요. 나토 회원국들한테는 하나도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놀랬다는 거잖아요. 북한 정보를, 김정은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잘 따라가는데 거기 말고도 가장 잘 따라가는 게 누굴까요? 일본일까요? 중국일까요? 저는 중국이 미국에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김정은 제거가 중국 국익에 맞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세계는 냉정하고요. 갑자기 변모합니다. 한국의 의지대로 가지 않는 게 국제정치고요. 공작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비핵화하지 않은 건 남북한하고 미국, 중국, 일본 다 동의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화를 고집할 때는 중국도 제거를 하는데 차도사인기로 미국한테 주고 미국은 악역할 수 있죠. 그때는 이유가 뭔가 남북한이 너무 가까웠다. 이렇게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공작의 세계는 이런 겁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궁금한 게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한 이 거대한 미끼, 아름다운 미끼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 먹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남남 갈등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더 크게 고립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물 거라고 보는데, 네. 이게 공작의 세계입니다. 공작의 세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한반도를요, 한반도 문제를 우리 의지대로 갈 수 있다고 본다는 건 아주 난센스입니다. 여기에는요, 다른 나라가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분단된 게 우리 때문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강력한 의지를 발휘할 수 있고, 이라크 땅에서 술레이마니 죽인 건 미국이에요. 시리아의 난민에 대해 폭격가한 것도 미국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땅에 있는 김정남 죽인 건 북한입니다. 공작의 세계는 냉엄합니다. 공작의 세계는 오늘의 기대가 내일 어긋나는 게 공작의 세계고요. 1대1 싸움이 아니라 다대다이 싸움입니다. 결국은 약한 나라가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김정은을 웃게 만드는 수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카드의 결말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박지원 씨를 임명했다니까 큰일 났다고 하시는 보수파 많은데 큰일이 날지 정말 더 큰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트럼프도 있고 볼턴 같은 사람도 미국에서 나왔고 CIA는 여전히 움직일 겁니다. 중국의 국가 안전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한반도의 공작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불을 지폈습니다. 감사합니다.